제 나이 68입니다. 재혼했다가 평생 모은 전 재산 전부 날렸습니다. 아파트도 팔았어요. 지금 저는 월세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과도 멀어졌어요. 여러분, 절대 제 실수를 따라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8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40년을 살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알뜰하게 모아서 아파트도 장만하고 예금도 7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자식 둘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이 65세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에 안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없는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밥 먹을 때도 혼자, 텔레비전 볼 때도 혼자였어요.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쓸쓸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딸은 부산에 있었어요. 다들 바쁘게 살았죠. 처음엔 자주 전화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명절에나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해는 해요.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친구들도 있긴 했어요. 같이 등산도 가고 복지관에서 운동도 했죠. 근데 친구들도 각자 가족이 있잖아요. 만나도 한두 시간이면 헤어져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였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남편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70이셨고 부인과 사별하셨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자꾸 마주치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외로운 건 서로 같았습니다. 그분은 친절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죠. 남편 생각에 힘들다고 하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셨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위로가 됐어요. 몇 달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그분도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같이 살면 서로 의지가 되지 않겠냐고요. 재혼을 제안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고민됐어요.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재혼이라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끌렸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어요. 재혼 생각이 있다고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산은 있어요?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딸한테도 말했어요. 딸도 반대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재혼 사기 많아요.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대요. 그분 제대로 알아보세요. 딸도 걱정하는 투였어요. 저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그런 것도 모를까요? 그분한테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자식들 입장에선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여드리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66에 재혼했어요. 작은 결혼식도 올렸죠. 아들과 딸은 왔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축하한다고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재혼 초기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좋았어요. 같이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이야기 나누고요. 혼자일 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챙겨주셨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시고 산책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시고 주변에 도움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제 실수가 여러분한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작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다고요. 500만 원만 잠깐 빌려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금방 갚을 거라고 2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빌려줬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2주 뒤에 그분이 600만 원을 갚으신 거예요. 100만 원을 이자로 더 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사업이 잘 됐다고,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 사람은 정직하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사업이 잘 돼서 규모를 키우고 싶은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한 달이면 갚을 수 있다고 저번처럼 이자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1,000만 원을 빌려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정말 2,200만 원을 주셨어요. 200만 원을 이자로 더 얹어서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그분이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줬어요. 제가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비싼 가방이었어요. 재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잘 대해 주셨고 특별히 돈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가끔 작은 선물도 사오시고 외식도 자주 하셨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혼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재혼 1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큰 사업 기회가 생겼다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래요. 성공하면 우리 노후가 정말 편해질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5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요. 그건 정말 큰 돈이잖아요. 제 예금의 거의 전부였어요.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약속을 다 지키셨잖아요. 2번이나 빌려드렸는데 2번 다 제때 갚으셨어요. 오히려 이자까지 더 주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1억은 벌 수 있다고요. 그럼 5천만 원 갚고도 남는다고, 우리 노후 자금도 두둑해진다고 했어요.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데서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마음이 혹했어요. 지금까지 평생 고생만 했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결국 빌려드렸어요. 5천만 원을요. 통장에 있던 돈 거의 다요. 그분이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인생이 바뀔 거라고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개월 뒤에 갚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기대했어요. 3개월만 기다리면 돈도 돌려받고 우리 노후도 편해지는 거잖아요.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뒀어요.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분한테 물었어요.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그분은 웃으면서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분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피곤하다고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 통화를 자주 하시는데 목소리가 다급해 보였어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됐어요. 약속한 날짜였어요. 아침부터 떨렸어요. 오늘 돈을 돌려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루가 다 지나도록요. 저녁 먹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이 약속한 날인데요. 그분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금만 더요? 얼마나요? 일주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분은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냥 조금만 더라고만 하셨어요. 불안했어요. 혹시 사업이 잘못된 건 아닐까?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언제 갚으실 거예요? 그분은 짜증을 내셨어요. 자꾸 재촉하지 말라고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 태도에 기분이 나빴어요. 2주가 지났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돈 빌려준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미쳤어요. 5천만 원을요. 그것도 전부 다요? 아들이 당장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 사람 만나봐야겠다고요. 저는 말렸어요. 괜찮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갚을 거라고요. 근데 아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다음 날 바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그분한테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그분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부부 사이 일에 자식이 왜 끼어드냐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했어요. 아들이 화를 냈어요. 부부 사이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 아니냐고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아들하고 그분이 소리 지르며 싸웠어요.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들이 말했어요. 일주일 드릴 테니 그때까지 돈 갚으세요. 안 그러면 고소하겠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그분이 화를 내셨어요. 당신 아들이 뭐가 저렇게 버릇없냐고 나를 뭘로 보고 고소를 하냐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돈은 안 나왔어요. 그분은 집을 나가셨어요. 어디 가시는지도 안 말씀하시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셨어요. 3일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사라졌어요.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그 사람이 집 나갔다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경찰이 말하더라고요. 성인이 며칠 안 들어온 건 실종이 아니라고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요. 돈 문제는 민사라서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막막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제가 물었어요. 돈은요? 언제 갚으실 거예요? 그분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돈. 당신은 돈밖에 몰라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요. 내가 원해서 이러는 줄 알아요? 저도 화가 났어요. 원하지 않았으면 왜 빌렸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인데요. 그날 밤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서로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돈이 중요하면 이혼하자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혼이요. 재혼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요. 다음 날 아들이 또 내려왔어요.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변호사가 그분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돈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법적 조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이게 뭐냐고 부부가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눈물만 났어요. 그분이 짐을 쌌어요.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당신들끼리 잘 사시라고, 자기는 못 살겠다고요.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분은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요. 1년 반 전에 행복하게 재혼했던 게 꿈만 같았어요. 지금은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혼자예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저는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했어요. 그분을 찾아야 한다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어디 사는지 몰랐어요. 재혼할 때 그분 집으로 안 가고 제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분 원래 집 주소는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분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분 아들은 차갑게 말했어요. 모른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물었어요. 제가 괴롭혔어요? 돈을 안 갚는 게 누구예요? 그분 아들이 말했어요. 사업이 안 된 건데 어쩔 수 없다고 없는 돈 어떻게 갚냐고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분 재산을 조회해봐야 한다고요. 혹시 숨긴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분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예금도 없고 차도 없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거예요. 제 돈만 노린 거였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줬던 친절함, 따뜻함 전부 연기였던 거죠. 처음 500만 원, 1000만 원 갚은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제 신뢰를 얻기 위한요. 명품 가방도 생각났어요. 그때 받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가방도 제 돈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제 돈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완전히 당한 거예요. 68세 늙은 여자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날린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심했습니다. 아들이 또 내려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아들이 설명했어요. 재혼하면 재산이 공동명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배우자 권리가 생긴다고요. 그 사람이 마음먹으면 아파트에 대해서도 권리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도 같은 말을 했어요. 재혼 기간이 짧긴 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였으니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다고요. 딸도 올라왔어요.
언니랑 오빠가 저를 앞에 두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아파트까지 빼앗기면 큰일이라고 당장 이혼 소송을 먼저 걸어야 한다고요. 재산 분할 안 해주는 방향으로 싸워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만 났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현실이 느껴졌어요. 변호사 비용이 또 나갔어요. 이혼 소송에 500만 원 돈 받는 소송에 300만 원이요.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들이 대신 내줬어요. 미안했어요. 68세 늙은 엄마가 자식 돈 쓰게 만드는 게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원에서 그분을 봤어요. 몇 주 만에 보는 거였어요. 재판정에서 그분이 주장했어요.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집안일 도왔고 정신적으로 의지했으니 재산 분할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듣고 있으니 기가 막혔어요. 본인이 사기친 건 말도 안 하면서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결혼 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됐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 돈 5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 변호사가 말했어요. 5천만 원은 증여라고요. 부부 사이에 준 돈이니까 빌린 게 아니라 준 거라고 했어요. 차용증도 없다면서요. 맞아요. 차용증을 안 받았어요. 부부인데 무슨 차용증을 써요? 그게 독이 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차용증이나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없다고 했어요. 통장 내역만 있다고요. 제 통장에서 그분 통장으로 5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요. 판사가 말했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빌려준 건지 준 건지 알 수 없다고요. 법정을 나오면서 울었어요. 차용증을 왜 안 받았을까요? 너무 어리석었어요. 재판은 몇 달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매일 불안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돈도 못 받고 집까지 빼앗기는 건 아닐까?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재혼했다가 사기당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딸네 집에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도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같이 살자고요. 근데 며느리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어요. 결국 혼자 있었어요. 매일 법원에서 연락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판결문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변호사가 판결문을 보여줬어요. 이혼은 인정됐어요. 당연하죠. 재산 분할은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파트 분할은 기각됐다고요. 안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5천만 원이었어요.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어요. 증여로 볼 수 없지만 차용도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절반만 돌려주라고 했어요. 2,500만 원이요. 나머지 2,500만 원은 못 받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절반만요. 제가 번 돈인데 왜 절반만 받아요? 결국 받아들였어요. 2,50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어디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였어요. 그분한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받아요? 판결문은 받았지만 실제로 돈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래요.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근데 압류할 게 없었어요. 변호사 비용만 800만 원 들었어요. 판결은 받았지만 돈은 못 받았어요. 5천만 원 날리고 변호사 비용 800만 원 쓰고 남은 건 휴지, 조각 같은 판결문뿐이에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딸이 올라왔어요. 엄마 상태를 보러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많이 늙으셨어요. 살도 빠지셨고요. 거울을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재혼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건강도 나빠졌어요. 혈압이 올라갔고 당뇨 수치도 높아졌어요. 병원에서 스트레스 관리하라고 했어요. 약도 처방받았어요.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까지요. 약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갔어요. 통장을 정리해봤어요. 변호사 비용 빼고 병원비 빼고 생활비 쓰고 나니까 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국민연금은 받고 있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요. 그걸로 살아야 해요.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내고 밥 사 먹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어요. 빠듯했어요. 아파트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치, 두 달치요. 돈이 없어서 못 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전화가 왔어요. 창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고기는 비싸니까 안 사고 채소 위주로 먹었어요. 가끔 아들이 용돈 보내줬어요. 50만 원씩요. 고맙긴 한데 마음이 아팠어요. 68세 엄마가 30대 아들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게 말이 돼요? 친구가 전화했어요. 요즘 왜 안 나오냐고 복지관에서 다들 궁금해한다고요. 저는 아프다고 둘러댔어요. 외로웠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어요.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받았던 거요. 옷장에 고이 모셔뒀던 거예요. 이제 보니 역겨웠어요. 제 돈으로 산 걸 선물이라고 준 거잖아요. 중고로 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400만 원에 팔렸어요. 그 돈으로 밀린 관리비를 냈어요. 전기세도 냈고요. 남은 돈으로 장도 봤어요. 오랜만에 고기도 샀어요. 삼겹살 한 팩이요. 혼자 구워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딸이 또 전화했어요.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딸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민됐어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돈도 없고 건강도 나쁘고 혼자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딸네 집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딸은 부산에 살아요. 게다가 딸 남편한테 미안했어요. 아들이 다시 내려왔어요. 엄마, 이 집 파세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원룸 얻어드릴게요. 집을 팔라고요? 평생 산 집을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아들 말이 맞았어요. 이 집은 너무 커요. 혼자 살기엔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요. 작은 집으로 옮기면 그 차액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시세가 2억이래요. 근데 기쁘지 않았어요. 집이 빨리 팔렸어요. 한 달 만에요. 젊은 부부가 샀어요. 신혼집으로요. 계약하는 날 그 부부를 봤어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저랬어요. 남편이랑 행복했었죠. 잔금 받는 날이었어요. 2억에서 대출금 5천만 원 빼니까 1억 5천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양도세를 내야 한대요. 2천만 원이요. 결국 손에 쥔 건 1억 3천만 원이에요. 평생 모은 게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사를 했어요. 서울 아들네 근처로요.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요. 작았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예요. 부엌도 방 안에 있어요. 이런 데서 산 적이 없었어요. 서글펐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가져온 게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개, 입을 그릇 몇 개요. 큰 집에 살 때 있던 가구들은 다 버렸어요. 원룸엔 들어갈 자리가 없었거든요. 평생 모은 살림이 쓰레기가 됐어요. 남은 돈 8천만 원은 은행에 넣었어요. 정기예금으로요.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국민연금 50만 원이랑 합치면 80만 원이에요.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30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결국 집에서 해 먹어야 했어요. 제일 싼 재료로요. 마트에서 제일 싼 것만 샀어요. 시든 채소 할인 스티커 붙은 고기요. 젊은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창피했어요. 병원비도 걱정이었어요.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데 약값이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요. 그것도 30만 원에서 빼야 해요. 그럼 2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빠듯했어요. 아들이 가끔 찾아왔어요. 용돈 줄어요. 50만 원씩 주고 갔어요. 고마웠어요. 근데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보세요. 나라에서 돈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초생활수급자요? 그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됐어요? 아들이 설명했어요. 엄마 재산이 8천만 원이고 월세 사시니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거래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요. 근데 저는 싫었어요.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평생 일하면서 세금 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나라 돈 받아먹고 살아요? 아들한테 거절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에어컨을 안 켰어요. 여름이었는데도요. 선풍기만 틀었어요. 근데 너무 더웠어요. 결국 에어컨을 켰어요. 다음 달 전기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15만 원이었어요. 남은 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라면만 먹었어요. 하루에 2끼요. 살이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딸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제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사세요? 딸이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라면 몇 개 하고 김치만 있었습니다. 딸이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어요.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반찬도 샀어요. 100만 원어치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딸이 화를 냈어요. 엄마, 제발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사온 거예요. 딸이 소리쳤어요. 저는 결국 받았어요. 고마웠어요. 근데 동시에 한심했어요. 68세 엄마가 30대 딸한테 밥 얻어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날 밤 딸하고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세요. 자존심 버리세요. 살아야 자존심도 지키죠. 이렇게 굶으면서 사시면 안 돼요. 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결국 신청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요. 서류 내러 주민센터 갔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제일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통과됐어요. 한 달에 60만 원씩 나왔어요. 국민연금 50만 원, 이자 30만 원, 수급비 60만 원 합치면 140만 원이에요. 월세 내고 90만 원 남아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평생 일하면서 세금 냈는데 이제 나라 돈 받아먹고 사는 거잖아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수급자라는 걸 어떻게 말해요? 복지관도 안 나갔어요. 부끄러워서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원룸에 틀어박혀서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3년 전만 해도 아파트 있고 예금 있고 여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월세방에서 수급비 받으며 사는 노인이에요. 다 재혼 때문이에요. 외로워서 한 선택이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어요. 제 돈만 노렸던 거예요. 1년 반 동안 친절한 척 사랑하는 척 했던 게 다 연기였어요. 자식들하고도 사이가 멀어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재혼할 때 자식들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아들은 용돈 주느라 힘들 거예요. 월급쟁이가 엄마 용돈까지 주면 얼마나 빠듯해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것도 돈이고 장 봐주는 것도 돈이에요. 제가 집만 되는 거예요. 손주들도 이제 할머니를 안 좋아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요. 밤마다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옆집에 들릴까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68년을 살았는데 사람도 제대로 못 봤어요. 사기꾼한테 속아서 평생 모은 걸 다 날렸어요.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살까요? 또 다른 외로운 노인을 찾아다니며 사기치고 있을까요? 수급자가 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지사가 방문하겠다고요. 집 상태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젊은 복지사가 왔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친절했어요. 근데 그 친절함이 더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제 가난한 모습을 보이다니요. 복지사가 물었어요. 자녀분들은 왜 안 모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자식들 패기치고 싶지 않다고요.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주 연락하시라고요. 복지사가 간 뒤에 생각했어요. 맞아요.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는 재혼하면서 그걸 잊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어요.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보내세요. 저는 고민됐어요. 가고 싶긴 한데 며느리 눈치가 보였어요. 결국 갔어요. 아들 집에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라고 달려왔어요. 근데 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얼마 만에 먹어보는지 몰라요. 원룸에선 라면이랑 김치만 먹었거든요. 며느리가 만든 갈비찜 전 나물들이 너무 맛있었어요. 천천히 씹으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식사 후에 아들이 용돈을 줬어요. 100만 원이요. 명절이라고 평소보다 많이 준 거예요. 며느리도 옷을 하나 줬어요. 새 옷이었어요. 예쁜 블라우스였어요. 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미안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원룸에요. 아들이 준 100만 원을 통장에 넣었어요. 며느리가 준 옷은 옷장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늙었어요. 정말 많이 늙었어요. 재혼하기 전만 해도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지금은 70대 후반 같아요. 주름도 깊어지고 머리도 하얗게 샜어요. 3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좋지 않았어요. 혈압은 계속 높고 당뇨는 악화됐고 골다공증도 있대요. 약은 먹고 있어요. 근데 운동은 못해요. 밖에 나가기 싫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거든요. 영양가 있는 음식도 못 먹어요. 돈이 없어요. 90만 원으로 한 달 살려면 제일 싼 거 먹어야 해요.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아프면 어떡하죠? 입원하면 돈 들잖아요. 제게 그런 돈 없습니다. 친구가 우연히 마트에서 저를 봤대요. 할인 스티커 붙은 것만 고르고 있는 저를요. 친구가 전화했어요. 오늘 본 게 너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발뺌했어요. 근데 소문이 났나 봐요. 며칠 뒤에 친구 하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 열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기서 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다 말했어요. 재혼했다가 사기당한 거요. 돈 다 날린 거요. 집 팔고 여기로 온 거요. 친구가 울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가 돈을 주고 갔어요. 50만 원이요.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친구가 억지로 놓고 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다른 친구가 왔어요. 반찬을 들고요. 직접 만들었다고 했어요. 김치, 나물, 멸치볶음, 장조림이요. 냉장고에 넣으면서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친구잖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들면 말해. 또 울었어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도와줬어요. 어떤 친구는 쌀을 가져왔고 어떤 친구는 과일을 가져왔어요. 다들 제 사정을 안 거예요. 고마웠어요. 근데 동시에 창피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친구들한테 동정받는 처지가 됐어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있다고 참여하라고요. 일주일에 3번 점심을 무료로 준대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무료 급식이요. 그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돈을 아낄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 점심을 안 사 먹으면 10,000원씩 절약되는 거잖아요. 한 달이면 12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병원비를 낼 수 있어요. 결국 신청했습니다. 첫날 무료 급식소에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 서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가난한 노인들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밥을 받았어요. 국, 밥, 반찬 3가지요. 소박했어요. 근데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68세가 되어서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다니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여기 처음 오시나 봐요.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부끄러워 마세요. 우리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창피했어요. 정말 많이요. 밥 먹으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 봐요. 빨리 먹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또 울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추락했어요. 무료 급식소를 다닌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거기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75쯤 돼 보이셨어요.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혼자 사시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도 혼자 산다고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도 저랑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재혼했다가 사기당했대요. 집도 날리고 돈도 날렸대요. 지금은 고시원에 산다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가 너무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외로움 때문에 재혼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틀렸어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더 외로워요. 원룸에 혼자 있으면서 후회만 해요. 왜 그때 혼자 살 걸 그랬을까? 외로워도 참을 걸 그랬을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많다고요. 나이 들어서 외로워서 재혼했다가 사기당하는 노인들이요. 뉴스에도 자주 나온다고요. 근데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래요. 조심하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고요. 저도 들었어요. 자식들이 말렸잖아요. 친구도 말렸고요. 근데 저는 무시했어요. 그날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어디예요. 다른 노인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혼 조심하라고요. 특히 나이 들어서 재혼은 정말 위험하다고 말해줘야겠어요. 복지관에 전화했어요.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도 되냐고요. 노인들 모임에서요. 복지관에서 좋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 복지관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노인들이 30명쯤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떨렸어요. 근데 해야 했어요. 제 실수를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68세 여성입니다. 재혼했다가 평생 모은 돈 전부 날렸습니다. 집도 팔았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수급비 받으며 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1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외로웠던 것부터요. 복지관에서 만난 남자 재혼 결정 처음엔 좋았던 시간 500만 원, 1000만 원 빌려주고 갚았던 건 명품 가방 선물 그리고 5천만 원 사기당한 것까지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우시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어요. 용기 내서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다고요. 후회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정말 많이 후회된다고요. 재혼만 안 했어도 지금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을 거라고요. 자식들한테 짐도 안 됐을 거고요. 그 할머니가 또 물었어요. 그럼 혼자 사는 게 답이냐고요. 외로운 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말했어요. 혼자 살아도 돼요. 친구들 자주 만나고 자식들 자주 보고 취미 생활하면 돼요. 그게 재혼보다 100배 나아요. 외로움은 누가 옆에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저는 재혼했을 때 더 외로웠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같은 집에 사니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어요. 나이 들어서 재혼하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자식 문제, 돈 문제, 습관 차이, 건강 문제요. 젊을 때는 서로 맞춰갈 수 있어요. 근데 60 넘으면 이미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안 맞아요. 싸우기만 해요. 가장 무서운 건 재산 사기예요. 저처럼 당하는 노인들이 정말 많대요. 외로움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다고요.
친절하게 굴다가 신뢰 쌓으면 돈을 뜯어가요. 그리고 사라져요. 조심하셔야 해요. 재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것만 해주세요. 재산 분리 계약서 쓰세요. 법적으로 재산을 지키세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아무리 남편 아내라도요. 차용증 없이 빌려주면 못 받아요. 저처럼요. 그리고 자식들 말을 들으세요. 자식들이 반대하면 이유가 있어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들, 딸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자식들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낯선 사람보다요. 이야기를 마쳤어요.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쳤어요. 어떤 할머니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덕분에 정신 차렸다고요. 재혼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다행이에요. 저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줄면요. 복지관에서 나왔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어요. 이렇게라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늙어 보였어요. 근데 조금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요. 전보다 덜 우울해 보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니까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강연했다고 제 경험담 이야기했다고요. 딸이 기뻐했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그렇게 의미 있는 일 하세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오랜만에 딸을 기쁘게 해준 것 같았어요. 아들도 좋아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용기 내신 거 자랑스럽다고요. 제 실수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계속하시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응원해 줬어요. 힘이 났어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와서 강연해 달라고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갈 수 있는 곳은 다 갈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지금 제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평생 모은 돈도 날렸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니까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외로워도 견딜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나고 자식들 보고 강연 다니면서 살 거예요. 재혼 같은 건 다시는 안 해요. 한 번으로 충분해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나이 들어서 재혼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두렵더라도요. 혼자 사는 게 100배 나아요. 제가 증명이에요. 재혼했다가 전부 잃었어요. 돈도 집도 자존심도요. 자식들을 소중히 하세요. 낯선 사람보다 가족이 먼저예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취미 생활하세요. 봉사 활동하세요. 그렇게 살면 외롭지 않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제 실수를 교훈 삼아 주세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8세 아직 살 날이 남았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의미 있게 살 거예요. 다른 노인들 돕고 자식들 사랑하고 친구들과 웃으면서요. 재혼으로 잃은 게 많지만 배운 것도 있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요.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혼자 산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일 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 맞출 필요도 없어요.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구들이랑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면 돼요. 그게 훨씬 좋아요. 불편한 사람이랑 매일 같이 있는 것보다요. 딸들도 자주 만나면 돼요. 손주들도 보고요. 제 집이니까 편하게 놀러 오라고 하면 돼요. 재혼한 남편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편한 관계요. 취미 생활도 하면 돼요. 노래교실 다니고 운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도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져요. 남편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패키지 여행 신청해서 가면 돼요. 요즘은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 많잖아요.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요. 불편한 남편이랑 억지로 가는 것보다 친한 친구들이랑 가는 게 100배 즐거워요.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어요. 밤새도록 읽고 싶으면 읽으면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텔레비전도 보고 싶은 거 보면 돼요. 드라마 정주행해도 되고 예능 봐도 되고요. 채널 싸움 안 해도 돼요. 집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요. 좋아하는 꽃 놓고 예쁜 커튼 달고 아늑하게 만들면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내 집이니까요. 내가 편한 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리도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싱겁게 먹고 싶으면 싱겁게 하고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매콤하게 하고요. 상대방 입맛 맞출 필요 없어요. 내 입맛대로 하면 돼요. 혼자 먹어도 맛있어요. 돈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내 맘대로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손주들한테 용돈 주고 싶으면 주면 되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요. 건강관리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병원 갈 시간도 내 맘대로 정하고 운동도 하고 싶을 때 하고요. 누군가 돌봐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어요. 내 건강만 챙기면 되니까 오히려 더 잘 챙길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 외롭지 않아요. 처음엔 좀 그래도 시간 지나면 편해져요. 내 시간, 내 공간, 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저는 결심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의미 있게 살기로요. 다른 노인들한테 제 이야기를 계속 전할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거예요. 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불편한 사람이랑 평생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외로움은 참을 수 있는데 불행은 참기 힘들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66,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내 방식대로요. 친구들 자주 만날 거예요.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갈 거예요. 딸들이랑도 편하게 지낼 거예요. 손주들 봐주고 같이 밥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낼 거예요. 새로운 취미도 찾을 거예요. 그림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수채화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시간도 있고 자유도 있으니까요. 봉사 활동도 해볼 거예요. 복지관에서 식사 봉사 같은 거요. 남을 돕는 게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요. 제 집을 예쁘게 꾸밀 거예요.
꽃도 많이 키우고 아늑하게 만들 거예요. 내가 편안한 공간이요. 친구들 초대해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집이요. 책도 많이 읽을 거예요. 밤새워 읽고 싶은 책들이 쌓여 있어요. 이제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건강도 잘 챙길 거예요.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고요. 나를 위해서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내 힘으로, 내 다리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요.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3이 된 이동수입니다. 뜻밖의 낙상 사고를 계기로 저는 자식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노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구 수성구에 사는 73세 남성 이동수 씨입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들은 건강하게 자라나 각자 자립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침대에 누워 몸의 고통을 느낀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돈은 써버리면 사라지고 자식들이 냉정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에게 주었지만 결국 홀로 남은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고 노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세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자식보다 더 중요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진정으로 중요한 세 가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현재 상태를 보면 재활치료와 함께 장기적인 요양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는 장남 승호와 둘째 딸 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근처 요양센터에 잠깐 계시는 게 어때요? 거기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승호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시간이 정말 없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미안함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내 명숙이는 원래 중학교 교사였고 정년 퇴직 후에도 독서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제 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며 노인정 바둑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여해왔습니다. 솔직히 동네 어르신들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번 낙상 사고는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정밀 검사, 물리치료, 마치 인생의 결산서가 갑자기 펼쳐진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에 자식들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편안한 노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했지만 노후에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 자식들의 표정, 병실의 고요함, 아내의 사진,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인철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준비 없이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거지.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도 화가 나서도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저희 삶은 결코 풍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두 아이를 잘 키워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대구시청의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지만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아직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분위기가 강했기에 모든 것을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명숙이와 함께 100원, 1000원도 아껴가며 장남 승호를 대학에 보내고 미연이는 교육대학에 다녔습니다. 퇴직 후엔 퇴직금을 받아 월 160만 원 정도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값과 생활비를 제외하면 간신히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명숙이가 살아있을 때는 매주 주말마다 앞산 공원을 함께 산책하고 아침 일찍 커피를 마시며 지역 봉사 활동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노년이 더 평화롭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명숙이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갑자기 텅 비어버렸습니다. 귀가하는 것이 두려웠고 혼자 앉는 식탁이 두려웠고 밖에 나갈 땐 옷 한 벌 더 챙기라며 챙겨주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관심을 자식들에게 쏟게 되었습니다. 승호가 결혼해서 집을 마련할 때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전화를 받고 저는 망설임 없이 통장에서 700만 원을 꺼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집은 대구 동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고 비싼 편은 아니었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미연이는 결혼 후 육아 때문에 직장을 잠시 그만두었습니다. 생활의 부담은 고스란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미연이는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고 손주를 놀이 학교에 보낼 비용도 보태주었습니다. 손주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손녀가 발레를 계속 배우고 싶다고 하면 또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되자 미연이는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싶다며 말했고 저는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수성구의 한의원에 직접 데리고 가서 진료비까지 냈습니다. 저는 미연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는 행복한 아버지라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제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제가 아직도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이 전부이며 부모는 말없이 희생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제 통장의 잔고는 언젠가 4천만 원 이상 있었던 예금이 이제는 100만 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현재 잔액은 93만 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으로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저축을 해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요. 하지만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고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그리고 내가 쓰러졌을 때 결국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저는 실제로 넘어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집 근처 산책로를 걷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발을 헛디뎌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마치 온몸이 공중에 뜬 것 같은 느낌이었고 다음 순간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계단 밑에 쓰러진 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등과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 옷이 금세 젖어 버렸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은 바로 아래층에 사는 김영희 씨가 마침 나오다가 제 모습을 보고 바로 구급차를 불러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곳에서 정 교수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요추 압박 골절과 경미한 뇌진탕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큰 수술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일정 기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통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아이들은 병실로 모였습니다. 침대를 둘러싼 세 사람의 표정은 마치 겨울 아침 안개처럼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장남 승호는 차트를 넘기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건강 상태로는 솔직히 혼자 사는 건 위험해요.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양시설에는 24시간 간호사도 있고 식사나 빨래 같은 것도 다 해주니까 불편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미연이가 덧붙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가까우니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말 하나하나가 마치 차가운 빗물처럼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맞았습니다. 요즘 한국의 요양시설은 잘 관리되고 깨끗하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죠. 하지만 단 하나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것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번갈아 아버지 집에서 며칠씩 지내볼까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돌보기를 바란 것은 아닙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그들에겐 그들의 가정과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빨리 그들의 삶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연이는 요양원 안내 책자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수성구에 있는 시설이에요. 최신 장비도 잘 갖춰져 있고 정부 지원도 있어서 월 95만 원 정도면 식사랑 의료도 포함이에요. 그 숫자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 제 연금은 월 160만 원. 관리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약과 정기 건강검진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요양원에 입소하는 건 제 모든 수입을 거기에 쏟아붓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절하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조금만 생각해 보고 싶구나.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대구의 거리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내 노후가 전부 남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버리겠구나.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바뀐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축을 다 쓰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기는 재산은 자산을 물려주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노후는 단순한 선의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다정함만으로도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진짜 안전은 오직 자기 손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남은 삶을 스스로 지키기로.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제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최인철입니다. 그는 과거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법원 사무관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법률 상담이나 유언장 작성법, 신탁 설정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하며 활동하고 있었죠. 제 목소리를 듣자 그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요즘 연락도 없고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도 있던데 괜찮아? 저는 한숨을 내쉬며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야,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결국 마지막까지 널 보장해 주는 건 너 자신이라는 거. 나도 한때는 너랑 똑같았어. 너무 믿었고 너무 기대했지.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딸에게 넘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걸로 딸이 마음 놓고 자신을 돌봐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눈치를 보며 매사에 허락을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까지 돼야 해. 그는 한숨과 함께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전부 넘겨줄 필요는 없었어. 그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동수야, 잘 들어. 지금 시대의 노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건 세 가지야. 바로 돈, 건강, 그리고 집이다.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세상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에 쓰디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내용이 너무나도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가 아닙니다. 한 번 주고 나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마저 함께 내어주게 된다는 냉엄한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돈은 거의 다 써버렸는걸. 그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지. 시간이 없어. 당장 은행에 가서 너의 모든 계좌와 통장을 확인해.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찾아. 의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자식한테만 의존하지 마.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내 집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좋아. 그럼 연락 줘. 내가 유언장 작성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수성구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베란다, 창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고요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끝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 하늘이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그리고 이제는 절대 다시는 내 인생을 남에게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에게는 무조건 따뜻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끝이 없는 다정함은 결국 내 존엄마저 잃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부터 저는 제 삶의 길을 다시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망칠 길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방어벽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최인철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고 나는 인생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전적인 주도권을 다시 되찾는 것이었다. 모든 자산을 다시 내 손으로 되돌리는 결심부터 시작했다. 첫걸음으로 나는 내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던 은행인 수성구 신한은행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 10여 년간 매달 연금이 입금되던 계좌가 있던 곳이었다. 과거에는 편리함을 위해 장남 승호에게 이체 및 금융 업무 권한을 위임해 놓았지만 이번에는 직원에게 모든 제3자 접근 권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는 내 서명과 본인 확인 없이는 어떤 출금도 불가능하다. 자녀와 관련된 자동, 이체도 모두 해지했다. 연동되어 있던 신용카드도 해지하고 자동 결제는 전부 중단했다. 새로운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사용 한도도 낮게 설정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는 소액만 남겨두고 대부분은 해지 불가한 정기예금으로 이동시켰다. 온라인 송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하게 하고 창구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처리되도록 요청했다. 누군가를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이성의 방화벽을 세운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간단한 가계부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기세, 수도세, 식비, 약값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다. 매달 지출 목표는 190만 원 이내. 남은 금액은 비상 예비자금으로 별도 계좌에 이체해 보관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3가지 경제 원칙을 적용했다. 필요하지 않다면 주지 않는다. 빌려주지 않는다. 보증 서지 않는다. 저축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노년의 지도를 그리는 나침반이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저축밖에 없다. 나는 더 나아가 장기 요양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어차피 혼자니까라는 체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정하고 싶어서다. 나는 돌봄받는 대상이 아니라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수성구 노인복지관에 연락해 제가 요양 서비스 신청을 했다. 담당자는 매우 정중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다음과 같은 공공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주 2회 청소 서비스, 목욕, 생활케어 보조, 병원 및 장보기 동행. 요금은 월 약 75만 원 정도로 비교적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공공 서비스에는 대기 명단과 인력 부족 같은 한계도 있었다. 그때 나는 근처에 사는 이웃 황순자 할머니의 소개로 중년 여성인 정미경 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예전에 달서구에서 3명의 노인을 돌본 경험이 있었고 우리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우리는 집에서 처음 만났고 나는 내 희망사항을 분명히 전달했다. 매일 아침 식사 준비와 간단한 청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산책도 나가고 필요할 땐 병원이나 문화센터 행사도 동행해 주셨으면 해요. 근무는 주 5일, 월급은 125만 원, 근무일, 휴일, 급여 모두 계약서로 명확히 작성했다. 정 씨는 간호사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제게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 선생님은 환자가 아니세요. 아직 살아갈 이유가 많은 분입니다. 그 말은 냉기 가득했던 제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깨워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존엄을 지키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요소. 그것은 바로 법적 수단으로 경계를 그어두는 것입니다. 이 집은 아내 명숙이와 제가 평생을 함께하며 일궈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요양시설에 보내진 후 이 집까지 내어주고 나중엔 내 자리에서조차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인생은 절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그것은 자기 결정권입니다. 사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는 삶은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건강. 그것은 마지막 자유입니다. 몸이 약해져도 나의 삶의 방식을 내 스스로 선택할 권리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최인철 씨는 제 집으로 와서 공식적인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분명한 조건을 설정했고 각각의 항목에 서명과 날인을 했으며 영상 기록도 남겼습니다. 그 후 저는 모든 서류를 법무사무소에 맡기고 정식 공증 절차를 거쳐 등기소에 등록 요청을 마쳤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저는 베란다에 앉아 뜨거운 차를 한 잔 손에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조용히 골목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명확함 그리고 따뜻하고 평온한 기분. 지난 8년 동안 저는 희생을 통해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지켜야 했던 것은 타인의 행복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삶의 의미였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는 자식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쌓아올려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한 첫 주 동안 오히려 저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40분이면 정미경 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옵니다. 아침 식사 준비, 혈압 측정, 청소까지 그녀의 동작은 빠르고 정돈되어 있으며 말수가 적지만 저의 기분을 세심하게 살펴줍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점심에는 그녀가 만든 간단하지만 영양 가득한 식사를 함께합니다. 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기분도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낮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수성구 드란길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범어동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가벼운 스트레칭 수업에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매일 누군가가 집에 있다는 것이 불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미경 씨는 자식들처럼 좀 더 드세요. 일찍 주무세요. 같은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치 나이 든 친구처럼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약은 제때 챙겨 먹고 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재검진 때 정민석 교수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수치가 갑자기 좋아졌네요.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삶의 의지라기보다는 저는 단지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삶을 다시 되찾았을 뿐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장남승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가족들 다 같이 찾아뵙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제가 혹시 거절할까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꼭 오렴. 그날 승호는 아내 수진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주가 달려와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며칠만 여기서 같이 지내도 돼요? 제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겉으로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 승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연이랑 얘기해봤는데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아버지께 며칠씩 와서 지내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미경 씨께 부탁드리고 돌봄 비용도 함께 나눠서 부담하려고요. 저는 나무를 젓가락으로 짚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승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미경 씨가 아주 잘해주고 계시고 지금 내 생활은 아주 편안하단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지. 아버지, 일로 걱정하지 마라. 며느리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안경을 닦고 있었고 그녀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호는 아무 말 없이 평소보다 천천히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간의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이 상황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결과라는 것도. 저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존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존재 방식이 변할 뿐입니다. 예전에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보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눈에 저는 점점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효도란 부모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직 자립하고 있을 때 그 노력과 존재를 제대로 바라봐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전화를 걸어오곤 했습니다. 미연이는 아빠, 이번에 건강보조식품 하나 보냈어요. 영양제도 같이 넣었으니까 꼭 챙겨 드세요. 라며 택배를 보내왔고 승호는 아버지, 정기검진 일정 관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병원 예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대화를 자주 나누지 않았던 사위까지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낚시 좋아하세요? 저희 동호회에서 금호강으로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 아닌 마음속에서 차분하게 번지는 고요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제 삶의 키를 다시 제 손으로 잡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노후에 저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한 것. 그것만으로도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시선을 천천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도와주던 정미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자녀분들 사실 정말 많이 신경 쓰고 계세요. 다만 지금까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배려란 표현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이제야 저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내 쪽에서 여유와 안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삶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자주 베란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가꾼 화분 옆 안에 명수기가 생전에 즐겨 앉던 등나무 의자가 여전히 제 옆에 놓여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게 예전처럼 계속됐을까? 내가 여전히 모든 걸 바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돌봐줄 거라 믿고 있었겠지. 하지만 현실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희생이 반드시 보답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 노후란 결국 삶의 중심축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 예전에 저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너무 쉽게 돈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오늘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라는 거죠. 건강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한 조건입니다. 저는 식습관을 고치고 정기 검진을 성실히 받으며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집 계좌 잔고보다 중요한 것. 노후의 자유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2발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익숙한 공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루 3,000보 걷기, 자기 전 물 마시는 습관 들이기, 소변 참지 않기, 약은 제때 복용하기. 이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날들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의 저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수성구의 조용한 집에서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주방에서는 미경 씨가 끓이는 미역국, 흰밥, 구운 고등어 냄새가 퍼집니다. 거실에는 제가 가꾼 난초 화분과 제스민 향이 가득하고 밖에서는 지나가는 이웃의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따뜻한 인사가 들려옵니다. 이제 저는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길 바라지도 않고 과거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으며 그저 편안하고 길게 이어지는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방학을 맞아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연못 주변을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호두 과자와 유자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때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외로우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안 외롭단다.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바둑도 두고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지. 아직 손녀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말은 제가 오랜 길을 걸어오며 마침내 얻어낸 삶의 진심이라는 거죠. 저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건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후 세대에게 있어서 명예나 존엄이란 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강함, 생활비를 스스로 관리하고 돈을 직접 관리하며 삶의 마지막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는 용기로 드러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 부모에게 무례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도 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자식이 늙은 부모를 책임진다는 식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감과 여백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의 아버지에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몫의 삶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세 끼를 맛있게 먹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며 푹 잘 수 있는 건강 작지만 정든 공간에서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나이 든 친구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혹시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접어들었고 한때에 저처럼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계속 주어야 할까? 모든 걸 희생해야 할까? 기대해도 되는 걸까? 저는 당신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자식이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안심을 갖는 것,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자유를 갖는 것, 집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감을 갖는 것. 이 세 가지는 인생의 후반전을 자부심과 자립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최강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최고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테니까요. 존엄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부모는 절대 짐이 아니며 마음속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저는 다시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고 마음은 그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제까지의 인생에서 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 중엔 옳았던 것도 틀렸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결정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정돈하는 일이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자식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말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돈을 지키고 건강을 관리하고 집을 지킨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삶을 정비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년에 손해보지 않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